홍해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운임 상승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운 장기 불황은 제가 볼 때 HMM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한 어떤 현재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장기 불황에 빠져들게 된다면 HMM의 유보금이 과연 어떻게 사용될까? 수익성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HMM 운영 계획 그리고 상황 계획이 저희도 이제 시민사회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토론회가 지역에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있었고요. 계속 토론회가 있다는 걸 뭔가 문제가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열린 게 아닌가. 저희 시민사회도 그렇게 상당히 좀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해양 기자협회에서 추진한 토론회도 이제 참석했는데, 일단 저희가 좀 시민사회다 보니까 그 공적 자금이 투입된 HMM이 매각이 상당히 좀 국익 또는 공익, 우리 사회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저희는 좀 많이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이제 하림, 특히 그 펜오션 JKL 하림 그 파트너스가 위협 대상으로 이제 선정되면서 상당히 좀 그런 이제 공익과 국익에 그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질지, 그 향후 또 남은 절차까지 갈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지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주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펜오션 주주도 전화 오고, 과거에 이제 HMM 또 일반 소수 주주님들도 많이 전화 오는데, 시장에서는 이 매각이 정말 제대로 되고 호재였으면 주가는 그렇게 반영 안 하겠죠. 그 양쪽 지금 회사 일반 주주까지 내 피해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좀 과연 이 매각의 방안이 시장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같이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인수 자금 조달 계획 문제점 쪽인데, 다들 뭐 아시겠지만 여전히 지금 김원국 회장의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국익이 투입된, 특히 공적 자금이 7조 원 가량 투입된 이런 HM 대형, 우리나라 초대형 선사의 매각인데, 알거리 차원에서도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주면 안 되고 투명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산원도 그렇고 또 하림 쪽에도 그렇고 상당히 불투명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발제에서 나왔지만 특히 인수자금 쪽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하림그룹이 그 27조 원 가량의 HMM이라는 그룹을 인수할 수 있을지, 다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인수자금 보시면 6조 4천억이 하림그룹으로 보면 아까 발제에도 나왔지만 그 펜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유상증자설이 좀 돌고 있는데, 물론 19일 날까지 거래소에서는 이 확실한 이 설에 대해서 그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날 19일까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펜오션 거는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뭐 펜오션 같은 경우 현금성 자산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4,600억, 그리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한 5조 9천억. 근데 인수하려고 하면 유형자산 쪽을 건드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현금성 자산 쪽으로 많이 쓸 건데, 그 4,600억 가지고 봤을 때도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지금 상황이고, 또 그리고 뭐 하림그룹 전체를 보면 더 합니다. 특히 이제 김원국 회장 같은 경우에 하림 지주도 이제 투입시킬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히는데, 하림 지주는 지주사만 보면 그게 다 합쳐도 여러 가지 단기 금융 상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합치면 660억 정도, 그 분기말 기준으로. 과연 일단 이 두 개의 금액으로 봤을 때 수조 원, 많게는 이제 인수 자금을 제외하더라도 3조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조달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명하게 안 밝히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이제 하림이나 산은에서 정확하게 이걸 밝히고 시장에서 철저히 검증받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은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회사 매각하고 관련된 그 일정이 발표되면서 그 구조를 봤을 때 이미 처음부터 이 매각이 심각한 하자가 있고 졸속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채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 12월 그죠? 지금이죠. 예. 현재 29.2 산업은행, 해진공 28.7 도합 58.9%의 지분을 57.9%죠. 예. 이 지분을 지금 매각한다 그래서 지금 우선 협상자 6조 4천억이라는 입찰 금액 이야기가 나오고 진행 중인데요. 당장 지금 회사가 발행했던 HMM이 발행했던 연구체 지금 4회분 도합 1조 6,800억 원이 내년 4월에 모두 중도상환 기일이 도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매각 연구체의 조건에 따라서 이자가 2배로 튀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연구체 인수 주체인 그 KDB나 해진공은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중도 상환에 대응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건지 내지는 중도 상환을 받을 건지에 대한 옵션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내년 4월 기준으로 연구체 전환이 완료되면 인수했던 기업 57.8%는 38.9%를 주저앉고 산업은행 해진공은 16.4%씩 도합 32.8%라는 지분을 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민영화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고 SM상선, 국민연금, 연기금, 기타 주주 이런 주주들도 자기 지분율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왜 이 시점에 이런 형태로 민영화 매각 결제를 시작했느냐. 당시에 이야기됐던 부분들은 산업은행이 BIS 비율이 악화되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강석훈 회장님께서. 그래서 HMM의 매각이 산업은행의 BIS 비율의 개선에 동원되는 이 점이 과연 맞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또 들기 시작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매각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안해지는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파생해서 당장 지금 지금 16.4%씩 각각 가지고 있는 KDB와 해진공의 향후 이제 대응이 중요한데 벌써 이 문제를 가지고 하림이 추가 인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DB에다가. 해진공은 이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온통 모든 정보가 기사에서 나오는 언론 기사 내용이고 추정일 뿐이지만 저 지분율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16.4%를 우선 인수를 하겠다는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고요. 산업은행은 이 국가 소유 재산입니다. 반드시 공개 입찰을 통해서 팔아야 됩니다. 우선 인수가 불가능하고요. 예. 이거 제가 시간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다가 지금 16.2%가 무려 시장 가치로 지금 3조 2천억입니다. 무려 또. 이 3조 2천억을 인수하는 또 계획을 또 하림은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인수권을 인정한다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림의 어떤 자금 인수 조달 계획은 적절하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좀 표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자기 자본과 이제 인수 금융으로 두 개를 나눠 봤을 때 지금 이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유상증자 페노션의 3조 그리고 은행 차입 2조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페노션 3조가 일단 첫 번째 이 가능한 이야기냐. 그리고
6조 4천억이라는 입찰 금액에 대한 정보도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산업은행은 매각 예정 가격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조 원에 대한 유상증자의 책임이 하림지주가 지분율 55%를 감안했을 때 1조 6,500억을 지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아마 하림지주 플러스 계열사 자회사들이 증자에 참여하겠죠. 지금 하림지주 계열사의 지금 현황을 보시면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잠깐. 지금 하림지주에게 지난 10월 기준 지금 공시된 자료입니다. 페노션부터 한 20개 정도의 자회사들이 지금 하림지주의 자회사로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토탈 장부 가격이 비록 장부 가격이지만 2조 3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중에 제일 큰 자회사가 페노션이고요. 지분율 55%의 장부 가격이 7,540억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회사들이 1조 6,500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던질 수밖에 없고 이게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상증자에 동원되는 자금을 모으다 보면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고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사업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나머지 기타 주주들 1조 3,500억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인수가 되겠느냐 시장에서. 지금 NH증권이 실권주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했다라는 rumor가 있습니다. 이 또한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것처럼 모든 정보가 지금 다 깜깜이 밀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NH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지금 6천억을 지금 동원하겠다는 JKL 사모펀드와 같이 또 다른 사모펀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모펀드들이 등장하면 자본에 대한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수익을 보호해달라. 또 거기에 따른 옵션들, 풋백. 과거 금호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풋백 옵션 잘못 넣었다가 그룹 전체가 해체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하림이나 페노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속성이 단기에 투자 수익을 회수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의 안정을 위해서 산업은행 매각 측에서 지분 변동 제한을 거는 보호예수를 5년을 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나온 기사를 보면 이거를 3년으로 단축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뻔한 사실이죠. 빨리 털어먹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모펀드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서 HMM의 자사주 매입을 또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다 그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인수금융 2조 같은 경우도 페노션이 연구체, 인수금융, 그다음에 현재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을 감안하면 연간 한 2,300억에서 2,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이자 지급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노션이 한 2,000억대에서 2,5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금융의 이자 지급의 주체로 나서서 결국 회사의 영업이익은 모두 다 이자 지급에만 몰빵을 해야 되는. 사실 이제 HMM이 통장 잔고만 10조가 되는데 하림지주 오늘 제가 보니까 8천 한 몇백 되더라고요. 8천 몇백억. HMM이 자기 통장 잔고만 가지고도 하림지주를 한 10개 정도 살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에 산업은행 회장님이 처음 이제 말을 꺼낸 게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제 저는 외부 관찰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죠. 새우가 고래 삼킨다는 게. 새우가 고래 삼키면 어떻게 되십니까? 새우도 죽고 고래도 죽고 둘 다 죽게 되는 거죠. 과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호가 대한통운도 인수하고 대우건설도 인수하고 했지만은 다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해서 다 박수도 치고
좀 안 될 거다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결국은 다 그 금호는 진짜 공중분해됐고 대우도 좀 망가져서 결국은 이제 다른 그 중견 건설 기업에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그 HMM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런 규모로 보면은 동네 슈퍼가 그 백화점 인수하겠다고 나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여기 나오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패널 분들이나 다른 모든 관계자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림이 인수하면은 그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적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그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 뭐 기재부 장관님이나 그 최상목 기재부 지금 이제 바로 취임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또 그 강도영 해수부 장관님이나 또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님이나 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게 매각이 잘못돼서 HMM이 잘못되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좀 명토 박아서 기사를 쓰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책임을 느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그 매각 작업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금 아까도 머스크하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머스크나 MSC나 뭐 CMA, CGM이나 이런 데는 수십조를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평택에서 TV를 만들어서 어디 시카고의 어떤 백화점에 TV를 이제 수출한다고 하면은 그 트럭에 태워서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롱비치까지 가서 롱비치에서 또 트럭이나 열차를 타고 가서 아니면 급한 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래서 종합물류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이제 그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머스크나 MSC 그 굴지의 글로벌 선사들은 수십조씩 투자를 하는데 지금 HMM도 투자가 늦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림이 인수해서 뭐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가능하겠냐는 게 그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매각을 하느냐? 단순히 그 산업은행 BIS 비율 맞추기 위해서 매각을 하느냐?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매각을 해서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인수한 기업이 이 HMM을 더욱더 글로벌 선사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회사가 인수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게 인수를 해서 그 어떻게 이 인수 대금을 어떻게 갚을지 인수 대금이 그 추가로 한 5조 6조 정도 들 텐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하림의 그 신용도로 본다면은 한 10% 이상 줘야지 그 돈을 빌릴 수 있을 텐데 뭐 사모펀드라든지 어딘지 그러면 1년에 5천억 이상이 이자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인지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뭔가 대국적으로 그 매각도 하고 HMM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그 선택의 그 기회를 주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자리에서 자꾸 논의가 돼서 결론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HMM이 10조가 넘는 유보금을 갖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이 시점에 2023년도 11월에 굳이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우리 노조에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좀 자료를 갖고 왔는데 2022년도 죄송합니다. HMM의 한국 유럽 평균 운임이 20부터가 6,000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2022년도 1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HMM 평균 운임이 20부터가 7,0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와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그 유럽 평균 운임이 1,000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6,000불에서 1,000불이면은요 20%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7,000불에서 1,400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DB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거를 결정하기에는 어떠한 정보를 얻지 않았으면은 그거를 급히 매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HMM의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HMM에서 어떤 그 채널 라인, 보고하는 라인이 있어갖고 이런 상황을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보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요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티 반군의 그 일반 상선에 대한 습격이라든지 이런 걸 없었으면은요 2025년까지 운임은 유럽 평균이요 20부터 500불, 놀라지 마십시오. 1000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20부터 1000불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HMM은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수익성 악화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아마 6조 4천억 이상의 그 금액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이 타이밍 같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12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내지는 또 이 후티 반군에 의해서 다시 운임이 얼마로 올라갔냐면요. 20부터가 4,000불, 그 다음에 그 미국도 20부터가 4,500불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2022년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은 계속 운임이 올라가고 HMM의 수익성은 아주 수직 상승을 할 거고요. 이런 시점에 하림그룹에 매각을 한다? 이거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좋다 이거죠. 노천에 딱 해갖고서 이제 매각 참여 회사를 딱 봤더니 합방로이드, 하림, 동원그룹, LX그룹 이 네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용백 전 HMM 그 실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죄송한데 얘네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요 네 개 회사를 딱 보는 순간 KDB나 한국 그 해양진흥공사에서는 이거는 자격이 안 되는 데이야. 네 군데 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류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뭐 12월 말까지면 어때요? 또 2024년 또 1월이면 어때요? 또 보니까 후티 반군이 습격하네. 뭐 사실은 엄청나게 지구상에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해운회사는 이것처럼 좋은 호기가 없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엔조이 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코로나 맨 처음에 2020년 2월에 발발했을 때 HMM이나 모든 선박회사는 다 망했구나. 또 다른 제2의 한진해운이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선진국가가 셧다운 벌이면서 물건을 생산 못하니까 전부 다 이게 아시아인, 대한민국, 뭐 일본, 중국, 베트남에 오다가 내리면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선박의 공급이 늦어지면서 HMM이 엑스트라 배를 계속 투입하면서 그때 맞조해갖고 계속 인도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HMM에 이것만큼 큰 정말 사건은 없었거든요.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지금 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또 하나 그 오늘 뭐 이란이 파키스탄 그 공격하고 막 그랬다는데 이게 서남아시아까지 그 번진다고 그러면은 수출입업자한테는 굉장히 불행이지만 해운업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혹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2022년도에 흑자를 봤던 HMM 그것 이상의 금액으로 해서 유동자금이 유보금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굳이 매각을 한다? 그것도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래가 새우한테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게 뭐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약을 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뭐 죄송합니다. 하림그룹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당연한 거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분명히 HMM 노조에서도 이왕 매각하는 것 저 회사에 매각되는 거 저 회사에 매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얘기를 못할 뿐이지. 아마 이용백 실장님도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스크나 합방로이드나 MSC만큼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종합 시스템을 갖춘 물류 해운회사 이거를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뭐 CV 안에 들은 걸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면이 바다를 깨고 있는 해운 강국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머스크만큼 합방로이드만큼 MSC만큼 종합물류 해운 회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전 대표님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HMM이 갖고 있는 유보금 그리고 할인그룹의 어떤 명확하지 않은 운영 계획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 계획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컨테이너 해운 시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8,000TU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의 인도량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성장률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5월 달에만 458%, 6월 달에 99%, 그리고 12월 달에는 191%의 컨테이너 선박이 작년 대비해서 인도가 되었습니다. 즉, 다들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에 약 495만 TU의 대량의 컨테이너 선박이 발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2년 후인 2023년도부터 이제 인도가 점차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많은 선박이 인도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8,000TU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의 발주 잔량이 약 557만 TU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박들은 결국에는 언젠가 인도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컨테이너 선봉량 전망치입니다. 일단 먼저 23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요. 2,783만 TU를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작년 대비, 즉 2022년 대비 8.2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요. 지금 보시면 클락슨에서 나온 전망치를 보면 약 2,980만 TU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작년 대비 2023년 대비 약 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가 근데 이 그래프를 가져온 이유는요. 조금 더 이 기간을 넓혀 보면요. 이렇게 8% 이상의 그리고 7%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이 발주된 게 즉 기록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을 넓혀 보면 2015년도에 지금 8.37%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대량 발주된 컨테이너 선박들은요,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 특히 HMM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장기 해운 시장 불황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선봉량이 과잉 공급이 된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물동량이 증가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미서안과 북유럽의 수급 밸런스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는요, 사실은 그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2023년, 2024년 도의 어떤 수급 밸런스를 보면 왼쪽이 미서안, 오른쪽이 북유럽입니다. 전부 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떤 2015년도에 컨테이너 선봉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들을 어떤 반면교사 삼는다면 결국에는 이 컨테이너 해운 시장도 장기 불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저희가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홍해 사태, 홍해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운임 상승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운 장기 불황은 제가 볼 때 HMM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한 어떤 현재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장기 불황에 빠져들게 된다면 HMM의 유보금이 과연 어떻게 사용될까? 수익성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HMM 운영 계획 그리고 상황 계획이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발제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사항인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하면 제5조 국가계약법 제5조 2항 청렴계약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하림의 그 김은국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국가 원수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해외 순방을 동행하였는데 향응 등을 안 했다는 이제 확신이 없기에 이제 그 동행 자체가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점을 이제 감안하면 현재 그 펜오션 JKL 파트너스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이제 갖고 있는 지위는 이제 해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이제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협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이라는 게 해운 산업이라는 게 전방효과, 휴강효과가 좀 크고 공공재 서비스 성격이 있다. 전쟁 발발 시에 선박을 증발하는 법도 있고 평상시에는 우리 정부의 조달 물자 그리고 민간 기업 또는 국민의 소비재까지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공익적인 성격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 해운 산업의 흥망이 걸린 이 매각을 금융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한국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이제 다시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원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산업 논리까지 포함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인수 예정자의 자금 동원 방식이라면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유상증자에서 인수할 수 있겠네요라고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의 무자본 인수 M&A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STX 그룹입니다. 그래서 STX 그룹의 강도수 회장이 뭐 신화적인 존재지만 결국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고 이제 최근에 사면이 됐지만 그 경우도 자금이 얼마 없는데 개인 회사에 지원을 하고 거대한 고래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분식회계 때문에 처벌이 됐고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2만 명이 집단 소송을 한 게 8년 만에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드디어 본안 소송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이번 인수하고도 많은 떠오르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공기업은 아니지만 해진공의 관리 위탁 하에 있는 H&M의 경우에는 운임이라든지 선복 제공 이런 것들을 대화주의 상생 노력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사기업 오너 집단의 30% 일감 몰아주기에 제한 대상이 되는 하rum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너 일가가 기업화에서는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독과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사가 뭐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이게 독과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느냐. 개수는 많지만 우리가 원양, 예를 들어서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에 어떤 이런 규모가 큰 회사는 H&M밖에 없어요. 또 미주는 이제 SM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과점입니다. 이 독과점이 됐는데 만약에 사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운임이나 부대병이나 할증료 같은 거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에 미국의 FMC에서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미국의 오스라 202에 의해서 이제 바이든도 이제 서명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수의 어떤 문제점과 우려가 되는 겁니다.